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행정 2주차 1교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분류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끝나면요. 사회복지의 행정에 대해서 기능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번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사회복지행정의 분류와 기능에서요. 기관의 기능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1차 현장과 2차 현장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1차 현장은 뭔지 2차 현장 알아야 현장에서 내가 실천하고 있는 장소가 기관이 1차 기관이구나, 2차 기관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식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1차 현장이란 뭔가요? 1차 기관, 그죠? 주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즉 사회복지 실천이 주가 되는 기관, 시설, 센터를 1차 현장이다라고 구분합니다. 예를 들면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렇죠? 아동상담소, 그렇죠? 노인보호 전문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양육시설 이런 기관이 1차 현장이다라고 합니다. 이는 주로 사회복지사가 주로 이 기관의 전반적인 인사, 교육, 그렇죠? 프로그램, 그렇죠? 회계, 그렇죠? 재무, 그리고 평가 전반적으로 주된 업무를 다뤄주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행정에서도요, 이런 1차 현장 기관에서는 사회복 행정이 주요한 업무를 맡게 되게 됐죠. 자, 2차 현장입니다. 2차 현장은 1차 현장과 다르게 2차 현장은 2차 그 현장 기관마다 고유의 본연의 사업이 있어요. 거기 알파가 바로 사회복지 실천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 사업이 되는 거죠. 본연의 기관의 1차 사업에서 덤앤덤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우리는 2차 현장이다라고 구분합니다. 주로 2차 현장 같으면 제일 여러분 쉽게 이해하는 병원입니다. 병원은 주로 뭐 하는 곳이죠? 그렇죠. 아프거나 고통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하거나 처치가 필요하거나 간호가 필요하신 분들 이런 병원의 주요 환자를 다루게 되죠. 그 기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일부가 의료사회복지라고 있어요. 의료사회복지 뭐냐면 환자분들 중에서 병원비를 납부할 수 없는 어려운 환자가 있거나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어렵구나 또는 질병으로 스트레스 받거나 또 가족 내 문제, 지역사회 문제와 질병과 연관되어 있을 때 사회복지 개입해서 이 문제를 부분적으로만 도움을 주고 있는 시스템이죠. 이런 것도 의료 사회복지도 의료기관에서 그렇죠. 서비스 제공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또 2차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2차 현장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보건소는 주로 뭐예요? 의료기관에서 서비스 제공받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주로 서비스 제공한 거죠. 물론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죠. 이런 보건, 질병, 건강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제공 기관은 보건소죠. 거기에도 정신보건이라든지 사회복지도 일을 하고 있죠. 학교도 교육기관이죠. 학교도 학교 사회복지사가 있죠. 이처럼 1차 기관과 다르게 2차 기관은 기관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사회복지를 부분적으로 실천한 기관을 2차 현장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처음 들어보셨죠? 희망복지지원단은 뭐냐면요. 시군구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예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 긴밀하게 협조해서 통합 사례관리를 운영하는 단이 바로 희망복지지원단입니다. 물론 여기도 희망복지지원단은요, 공공기관에서 주민의 퍼블릭 서비스, 공공행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행정직 공무원도 있고요. 그렇죠. 뭐 환경직, 위생직, 보건직, 토목직, 건축직 다 있잖아요. 주요 행정 속에 추가적인 사회복지 직렬이 인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배치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2차 현장이라고 분류하는 학자도 많습니다. 그렇죠.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안전센터, 노동, 또 건강, 그렇죠? 영유아 보육, 그렇죠? 이런 거는 주요 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사회복지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우리는 2차 현장이다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차 기관에도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희망복지 지원단. 들어보셨죠? 그죠?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인데요. 이는 읍면동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그렇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죠? 이게 통합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지원단입니다. 시군구에도 희망복지지원단이 있고요. 이 또
통합사례관리가 읍면동까지 또 연계해서 처리하죠. 물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이 협력해서 통합사례관리가 다뤄주고 있죠. 자, 여러분 또 이제 통합사례관리에도 그렇게 이루고 있지만 오늘날 사회복지 영역에도 직무가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2018년 10월 20일 개정된 거죠. 자, 그동안에 사회복지 1급과 2급과 3급이 있었는데 3급이 폐지되고 1급과 2급으로 구분되고 있죠. 1급, 2급 있지만 사회복지 영역에 정신건강과 의료 사회복지와 학교 사회복지사가 그 영역별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어요. 물론 그 분야에 또 1급, 2급으로 구분되기도 하죠. 이를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서 법적인 규정을 마련해서 전문 영역으로 이렇게 이제 명시공이 전문직이다라고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했죠.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요, 그렇죠. 정신의료기관, 그렇죠. 정신병원, 정신요양원이죠.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죠.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그렇죠. 마약이나 중독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요즘 아이들 스마트 핸드폰 중독이라든지 이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도 2차 기관이지만 이런 기관에서 사회복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정신건강사회복지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사회복지사도 있어요.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재활과 하루속히 지역사회 복귀할 수 도와주는 거죠. 이런 거가 사회복지 전문 영역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또 지문 영역별 확대되는 거가 학교 사회복지사예요. 여러분 드림스타트 그렇죠? 들어보셨죠? 그렇죠? 드림스타트는 뭐냐면은 결국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교육과 복지와 그렇죠 보건을 믹스해서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리스타트 또는 위스타트라고 하죠. 위 그렇죠 웰페어 W입니다. 웰페어 그렇죠 에듀케이션 교육 그래서 위스타트 또 드림스타트를 하고 있는데 이는 토틀어서 교육복지센터로 갑니다. 이는 간호사, 복지사, 그렇죠 교사 뭐 이런 분들이 통합해서 학교와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죠 건강하고 남은 여가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센터죠. 또 학교 사회복지사는요 학교 안에서 배치돼서 교사들과 협력해서 아이들의 보건 간호사와 협력해서 아이들이 학교와 학교 밖 그리고 집 사이에 그렇죠 부적응 또 무단 그렇죠 결석 또 학교의 폭력 그렇죠 아동 학대 인권에 해당한 것 중독 인터넷 중독 등등 사회복지사가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 개입해서 도와주는 전문가죠. 이를 학교 사회복지사까지도 전문형이 확대되고 있다랍니다. 이런 것도 1차 기간이요, 2차 기간이요, 2차 기간으로 구분하기도 하죠. 자, 여러분 또 하나는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된 걸 한번 정리해 보랍니다. 사회복지 행정 분류가 새롭게 전문 영역이 새롭게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2018년도 10월 10일 날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정신건강, 의료, 학교 분야에도 사회복지사가 전문 영역으로 인정한다라는 법이 제도가 되겠죠. 물론 이제 이 법의 하위법이 마련하기 전까지 2년 동안의 시행을 위해서 2년 후에 시행한다라고 법제화됐었죠. 자, 두 번째는요. 그런 1차 기간과 2차 기간도 구분되지만 또 하나는 기관의 설립 주체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방식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먼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구분하기도 하는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은 당연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 조세, 세금을 통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다라고 분류하는 반면에 민간기관은요. 물론 정부의 보조금입니다. 세금을 통해서 지원되는 일부분 보조금 또 지역사회 후원금, 법인 자체에서 그쵸 예산을 편입해주는 전입금, 법인 전입금이라고 하기도 하죠. 또 실제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이런 것을 통합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기관으로 구분되기도 하죠. 오늘날 공공기관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력 체계를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특히 이제 공공기관의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를 구분하게 되는데, 이제 행정체계는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그렇죠? 사회정책, 사회문제 해결해서 정책을 수립하잖아요. 정책의 이 아젠다를 끌어서 이슈화돼서 정책에 반영된 거죠. 그 반영된 뭐가 말해줘야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법이 마련된 거죠.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집행하는 거, 아니 행정 체계를 만든 거를 정부와 광역 자치단체가 주로 행정 체계라고 할 수 있죠. 그를 실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을 하위 체계인 지방자치단체, 또 특히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읍면동에서 이루어진 시스템이죠. 이를 집행체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시군구라든 읍면동에 배치된 이유가 그렇죠. 정부가 사회문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체계를 해서 갖춰준 거를 집행체계에서 사회복지 전달한다. 전달장애 예상에 우리는 집행체계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구분되시면 됩니다. 민간기관에서는 주로 이제 많은 기관이 이제 비영리 기관이 많죠. 우리 크게 보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데, 사단법인은 회원들을 모아서 회비를 모아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사단법인, 그리고 출연된 기부금이나 출연된 자산을 통해서 그 기부 체납당이죠. 그 돈 가지고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된 거죠. 재단에서 출연된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재원을 사회 서비스 제공하는 거에 쓰는 데는 이제 재단법이죠. 이처럼 민간기관은 사회복지법인이죠. 특히 재단법인, 사단법인 구분되기도 하고요. 시민단체, 각종 협회가 민간기관이라고 하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이런 거는 민간기관에 구분되겠죠. 공동보금회는요. 그죠? 민간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음은 사회복지행정을 분류하고 기능별을 정리해보면요. 주거 서비스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주거가 뭐예요? 머물 수 있는 거처한 공간을 주거라고 하죠. 자, 주거, 집에서 먹고 자느냐 아니면 시설에서 먹고 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구분합니다. 먹고 자는 것을 생활시설, 집에서 거처하면서 일시적으로 낮 동안 서비스 받는 것을 이용시설을 합니다. 우리는 여름 현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생활시설 구분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이용시설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거죠. 생활시설을 이제 구분하게 되면요. 장애인, 아동, 그렇죠. 일시적으로 이제 가출 청소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모부자 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24시간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곳을 생활시설이다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용시설은요. 자신의 집에서 거처하면서, 그렇죠. 낮 동안 일시적으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용시설이라고 하죠. 주로 정신건강센터도 집에서 머무르면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자살하는 우울이라든지 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등 정신적인 건강에 관련된 서비스를 받는 곳이 정신건강센터인데, 이런 거를 이용시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역아동센터, 보호관찰소도 이에 해당되겠죠. 자, 여러분 심화학습입니다.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심화학습. 그렇죠? 사회복지 실제 현장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1급 사회복지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기출 문제인데요.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가 공부했던 거를 사회복지 현장을 분류를 했었던 거죠. 청소년쉼터는 생활시설이에요, 이용시설이에요? 청소년쉼터, 그곳에 머물면 가출 청소년들이 먹고 자면서 일시적으로 돌보는 시설, 먹고 자니까 생활시설, 그렇죠?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분들이 일상생활을 집에서 뭐 할 수 없으니까, 혼자서 일상생활을 6개월 더 지속할 수 못하니까 어딜 가야죠? 24시간 돌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거죠. 24시간 돌볼 수 있는 거는 이용시설이에요, 생활시설이에요? 생활시설이죠.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은 생활시설에 해당한다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렇죠.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사회복지사들이 학교의 정규 학교 수업이 끝난 이후에 주로 이제 그 맞벌이 자녀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주로 이제 그 사설 기관에서 학원을 다니지 못하거나 또 저소득층 이런 자녀분들이 방과 후에 그렇죠. 학습, 건강, 여가 활동, 그렇죠.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이 바로 지역아동센터예요. 그래서 낮 동안 이용하기 때문에 생활시설이에요, 이용시설이에요, 이용시설이다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공동보금은 중앙공동보금회가 있고 지역 단위의 시군구에 지역 사회복지 공동보금회가 있어요. 민간기관이 있죠. 국가가 하는 거 아니라 우리 12월달 되면 사랑의 열매 있잖아요. 다 공동보금회에서 주관이 돼서 펀드, 기금 모금에서 후원 모금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종사기관에 분배하게 됐죠. 쪽방 서비스가 잔다고 생각하실 텐데 뭔데 상단서입니다. 노숙 쉼터와 다르게
드랍인 센터와 다르게 쪽박 상담소는 상담만 하기 때문에 이용시설이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사회복지 행정에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가끔씩 1급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격증 따서 취업할 때 면접할 때 물어봅니다. 최근 사회복지에 대한 추세가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 여러분들 정리해서 답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시간 간단하게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 행정의 추세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 6.25 이후에는요, 공공서비스 중심으로 외원단체, 그러니까 원호, 즉, 외국에 있는 국가의 선진국이 도움받아서 아동, 노인, 사회복지시설에 주로 서비스 제공했었죠. 그러다가 국가가 지배적으로 주도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사회복지가 확대되기 시작했고 86년 아시안 게임인가요? 88 올림픽을 거점으로 해서 장애인 복지, 노인, 그리고 공공복지가 더 확대되면서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이제 사회복지사가 선별해서 보편적인 복지로 확대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주도적인 복지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민간과 협력하지만 아니 된 거예요. 왜요? 재원이 많이 들어가고 서비스 대상들도 보편화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성을 다원화된 서비스를 강조하고 추구하고 요구하게 됐죠. 그래서 민간과 공공기관이 협력이 긴밀하게 협조를 강조하고 요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된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전에는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서비스 제공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중심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으로 협력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실무협의체에서 지역사회 계획을 수립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공공민간이 협력하고 있다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서요.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했었죠. 2014년도인가요? 2월 달에 석청동의 송파 세모녀 사건 기억나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방안에다 번개탕을 피워놓고, 그쪽, 지하 세방에 사던 세모녀가 자살했던 거죠. 수입도 미비하고 생계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회보장이 받지도 못하고 니까 그렇죠? 남은 집세에 대한 집세와 공과금을 70만을 마련해놓고 죄송하다는 유서를 쓰고 사망이죠. 이 사건이 이슈화되고 아젠다 끌어올려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반영하기 시작하죠. 이런 거가 기초로 돼서 사건을 기초로 해서 뭐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고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되고요. 또한 사회보장, 이용, 제공, 수급검증, 발굴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죠. 그러한 일환으로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이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또한 최근 들어서는 생활시설보다 이용시설 중심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활시설에, 즉 24시간 먹고 있는 시설 중심,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 생활시설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머무르면서 서비스를 받는 것을 지역사회에서 일반 사람과 똑같이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떡볶이도 먹고 시설이 있으면요 루틴화된 서비스 받잖아요.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 또한 재원이 많이 위기가 온 거죠.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에 생활시설보다는 뭐예요? 이용시설 중심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영리기관이 전달체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우처라든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도 개인도 이런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뛰어들어서 또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영리기관도 전달체계에서 중심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서비스 통합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케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개인적인 케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를 자기 지역사회에서 집에서 머물면서 충족하면서 자존감을 유지하고 지역사 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커뮤니티 케어로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걸 많이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꼭 아실 거는 이런 모든 사회복지가 일부분이 지역사회 중심의 CBR을 하기도 하죠. 그렇죠? 또는 커뮤니티 케어라기도 하죠.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심학습니다. 오늘날 사회복 행정의 추세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복 서비스 공급 주체가 영리부문을 추구하고 있다. 영리부문이 그렇죠. 민간기관에서 영리 추구하는 노인 주간보호센터, 노인 요양원, 그렇죠. 노인 요양, 방문 요양 뭐 이런 거 추구하고 있죠.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관민 중심으로 같이 협력해서 구축하고 있다. 사회경제 구조가 비영리 조직에 대해서 비영리 조직 시장 비영리 기관에서 이제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영리
와 비영리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복지 패러다임이 국가 중심이 아니라 민간과 민간 협력이 중요하게 됐죠.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맞습니다. 즉 국가 주도의 서비스보다는 민간 협력이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